해외에선 저희보다 좀 일찍 백신들을 맞아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거기다 이제 경제 회복도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빅텍 그 5 빅텍이 그 거의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1, 4분기 실적이 한 40에서 50%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빅텍이 그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도 아주 굉장히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한 50% 정도 더 많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융계에서 엄청난 큰 이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트코인의 조회가 깊으신 권영진 비브릭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권용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물론 퀀트 전문가로서 원래는 활동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컨셉 자체가 워낙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사기다, 이거는 폰지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이거는 자산의 일부이다, 아니다, 화폐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쉽사리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뷰로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보다 이제 블록체인이 컨셉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업들이 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거나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가, 보통 블록체인 하면 또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질이 흐려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겸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원래 이제 퀀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퀀트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에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거래를 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걸 개발하는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방법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AI를 공부를 하다가 사실 AI를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제 뇌파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하다가 이걸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지? 돈 빨리 벌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AI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스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퀀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금융과 AI를 합친다고, 그 당시가 이제 2008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이제 도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듣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월스트리트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이 금융 직장, 월스트리트인 이제 메릴 린치의 이제 퀀트 부서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헤지펀드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퀀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이제 저희 뉴욕에서 이제 퀀트 단톡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한국 분이 계셨고,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딩이나 이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은 한 10분 정도 계셨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헤지펀드였던 타워 리서치라는 헤지펀드에는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런 펀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요.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펀트 뭐 종합 안내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다가 오타를 하나 냈는데 그 오타 때문에 뭐 30분 만에 뭐 5억이 날라가고 잘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내용들의 약간 일기 같이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은 펀트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있었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헤지펀드의 전경입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헤지펀드랑 굉장히 다르죠. 예, 실제로 막 풀과 함께 있고 연구소처럼 있고 뭐 명상을 하거나 뭐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에 모든 거래나 시스템이 전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 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 물리학자, 수학자, 뭐 인공지능 전문가, 전자회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다 이공계 사람이고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알고리즘을 보면서 이 알고리즘 이름들이 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뭐 귀여운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뭐 미키 마우스, 뭐 레고, 뭐 트레이시,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 옆에 이제 수익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오늘은 뭐 미키가 잘했네, 막 이런 거 보면서 박수도 치고 막 이러는데. 예, 뭐 그런 분위기에 뭐 굉장히 이제 선진화된 어떻게 보면 운영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뭐 사실 저도 막 여기서 막 파트너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한국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을까? 이때가 이제 제가 한 2014년 5년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의도는 상경계가 잡고 있고 이공계는 항상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창업을 한 게 이제 엔트로피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퀀트 자산 운용을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외환이나 뭐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오늘의 주제인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디지털 자산들을 다루게 되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퀀트 운용이나 밸류에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창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블록체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가치를 늘리는데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블록체인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비트코인이 뭐 채굴이 있고 뭐 분산 원장에 뭐 이런 얘기의 글들은 이미 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나 강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컨셉슈얼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분산 원장을 이용해서 뭐 10분마다 거래가 일어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상적인 컨셉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사상이냐? 약간 좀뭐 공산주의 막 이런 사상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대중들이 이제 시스템을 소유를 하고 이 시스템에 기여를 한 만큼 돈을 받자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있고 기업이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우월성,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한 곳에 데이터나 권력 같은 것이 모이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슈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 자체가 기업의 독점을 막고 대중이 기업을 분산해서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거에 근간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분산해서 가져가자. 그 시스템이 무엇일지는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초의 블록체인이었던 비트코인이 가졌던 비전은 무엇이냐? 이제 은행 혹은 뭐 페더럴 리저브나 한국은행 같은 이제 발권력이 있는 화폐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잘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발행을 하거나 빚을 탕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해체를 하고 우리가 직접 이 발권과 거래를 관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서 좀 더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은행이라는 것을 해체시키자라는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슈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반대론자도 많은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컨셉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옳고 은행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결국 이제 IB였던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들이 망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구제 금융이 들어가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죠. 물론 요즘이 더 많이 이제 크게 이제 구제 금융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제 다양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야, 돈을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망하면서 비트코인을 발제하는 논문이 나오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은행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대중들이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혹은 블록체인이 등장했을 때 나왔던 문제의식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중앙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나 장부를 관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은 이거를 위조하거나 해킹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안 자금이 들어가고 인력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부패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위조를 하거나 정책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페더럴 리저브가 정책을 바꾸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기관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 화폐나 장부 자체가 신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 같은 스타트업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아무런 신뢰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신뢰가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이 사실 현재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중앙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병원, 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 시스템, 물류회사 전부 다 이제 이런 중앙에서 관리를 주로 하죠. 우리가 이제 결제 같은 거 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중간자들이 이제 수수료를 다 얻으면서 결제나 금융 쪽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피지사도 있고 신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클리어링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역시나 이런 것들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시스템이 이제 위조될 수도 있거나 남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곳에다 모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탈중앙화를 하자.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대중들이 관리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이 이제 블록체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 관리가 왜 그동안 인기가 있었냐? 중간자가 없이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돈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중간에서 누가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은 사실 약속은 인간이라면 쉽게 깹니다. 내가 너한테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도 나중에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게 계약서고 법원이고 은행이고 공증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자 없이 그냥 대중들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을 IT 쪽에서는 50년 이상 다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전자결제나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뭐 옛날부터 뭐 포인트, 뭐 싸이월드, 도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받는 쪽이나 주는 쪽, 약속을 한 쪽이나 약속을 받은 쪽 모두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을 표현한 게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곳을 공격하자라고 했을 때 중간에서 한 명만 변절을 해서 다른 정보를 알려줘도 이제 전체 시스템이 이슈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블록체인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분산 원장이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건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컨셉은 이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이제 약속을 뭐 두 분이서 했을 때 이걸 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거를 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모두가 다 이거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라고 약속을 바꿔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쟤는 100만 원만 받기로 했어 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서로 보증을 서주는 게 이제 이 분산 원장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분산 원장을 유지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약속을 굳이 내가 직접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접 적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를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게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분산 원장이 이제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장부를 복사본을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뭐 50명이 50개의 장부를 관리를 하는데 과연 이 50명이 전부 다 이 신의성실하게 이 장부를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위조를 했을 때 뭐 1조를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뭐 25명, 26명이 50명 중에 26명이 그냥 이거 위조를 해버리면 우리 다 같이 1조를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한 게 블록체인이자 가상화폐인 겁니다. 암호화폐. 그래서 그럼 이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오늘도 정부에서 많이 나온 이슈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뭐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위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과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기부 같은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흥을 하고 이쪽에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포인트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이라는 게 무엇이냐? 장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모든 사람이 조금씩 복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복사를 할 때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복사를 할 것이고 이 복사를 하는 행위에 주는 보상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이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장부인데 장부를 이제 해시 함수라는 함수로 연결을 한 장부입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뭐 기억을 하실 거는 이제 이 해시 함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람한테 장부에 복사 권한을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라는 게 이제 워낙 어려운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장부들을 모아놓고 이 해시 함수로 암호화를 하면은 누군가가 이걸 풀려면은 결국에는 모든 암호를 다 쳐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암호의 가지수가 수억 개, 수십억 개이기 때문에 흔히들 보시는 이제 컴퓨터를 놓고 채굴기라는 걸 돌리면서 이번 장부의 암호는 무엇이냐라고 찾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채굴이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장부가 유지되어 있는데 이 장부 하나가 완성이 되면 이제 10분마다 장부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음 장부로 넘어갈 때 이제 암호화를 해서 이 암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이 암호화된 장부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채굴기라는 걸 돌리고 그래서 암호가 풀린 순간 다음 장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블록이 생성될 때 누군가가 이제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암호를 푸는 행위 자체가 이 장부를 복사하는 행위랑 똑같고, 이 장부를 분산 원장에서 카피해서 가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거래가 하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뭐랑 똑같냐, 이제 은행이랑 똑같은 겁니다. 은행이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뭐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송금을 하겠죠. 그럼 이 송금이 바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 은행이라는 곳을 갔다가 은행이 A라는 사람의 잔고가 100만 원이 있어. 컨펌. B라는 사람이 뭐 주소가 계좌번호가 이거야. 컨펌. 오케이. 이제 100만 원 전송됐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주는 행위가 이제 은행이 하는 역할인데, 이 은행이 하는 역할을 이제 대중들이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암호를 풀면서 사람들이 암호를 풀게 되면 이 푸는 순간 장부가 복사가 되고, 분산 원장은 장부가 복사가 되는 거는 무엇이다? 결국 제가 공표를 한 거랑 똑같은 거죠.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이거를 해준 사람은 고마우니까 당신에게 암호화폐 하나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블록체인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제 채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거냐?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거고, 이 여러 사람이 유지하는 동기는 내가 이걸 유지를 하면은 가상화폐라는 걸 받으니까, 암호화폐라는 걸 받으니까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암호화폐는 뭐랑 비슷하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동력, 즉 주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관리하고 전송을 할 때는 그 송금 수수료를 냅니다. 이 송금 수수료 누가 받아가냐? 장부를 카피해서 채굴을 한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어떤 형태로? 가상화폐의 형태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떠한 룰, 이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룰을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룰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거래를 은행이라는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위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언제나 위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걸 200만 원으로 받기로 했다고 바꾸고 싶고, 100만 원 주기로 한 거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조의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조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어렵냐? 결국 이 장부를 복사하는 과정을 비싸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게 사실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전부 다 이 장부를 카피를 해서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한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요즘에 IT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다운받는데 그래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좋은 컴퓨터로 위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충분히 위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시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 장부를 다 다운받는데도 이 해시 함수를 하나하나 다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풀 수 없고 위조를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어려운 자물쇠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를 푼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계속 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를 대중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이 블록체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컨셉이고,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추대를 받는 이유가,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뭐 기업이라는 게 없어지고 대중이 유지를 한다는 컨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은행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은행은 사실 우리가 달러를 쓰고 원화를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결국에 금융위기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지금 마구잡이로 이제 발권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다른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을 탈중앙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것들, 플랫폼 회사들, 공인중개사, 뭐 물류 회사, 뭐 의학, 제약, 뭐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이슈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 한 곳의 기업들이 권력을 사용한다던가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곳이 이제 멜론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티스트들은 자기 노래들을 거기다 올리는데 뭐 기획사 같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중들은 거기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돈을 지불을 하지만 그 돈들이 다 아티스트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뭐 출판업계도 비슷한, 저도 책을 써봤기 때문에 이 책이 어디서 얼만큼 팔렸는지, 이 노래가 어디서 얼만큼 이 노래 어디서 얼만큼 재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권리고 권력이고, 이거는 기업이 이만큼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아티스트들은 내 노래인데 내가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왜 내가 돈을 받지 못하지? 유저들은 내가 이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었는데 왜 플랫폼이 돈을 가져가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6년, 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때 제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컨셉이 블록체인으로 앱을 만들면 어떨까? 혹은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뭐 블록체인으로 물류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음악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SNS를 만들면 어떨까?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유튜브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D앱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앱 혹은 IT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앱스토어, 우리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가 있으실 거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가 있으실 텐데, 그런 스토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앱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곳, 그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제일 큰 특징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 뭐냐? 아까 비트코인은 돈을 만들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장부를 유지한다 기능밖에 없지만, 이더리움은 이 안에다가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뭐 어떠한 룰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얘한테 가상화폐를 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재생한 음악의 수만큼 추가로 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룰을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멜론 같은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든 대중들이 다 유지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앱을 쓴다면은 굳이 우리가 멜론 가서 노래를 들을 필요가 있나? 여기서 들으면은 아티스트한테 바로 돈이 가고, 더 좋은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멜론 가서 노래를 안 넣고 이 앱 가서 노래를 틀지 않을까? 라는 개념이 점점점 생겨나면서 이런 컨셉들을 이제 계속 사람들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멜론을 탈중앙화할래. 나는 쿠팡을 탈중앙화할래. 나는 아마존을 할래. 난 유튜브를 할래.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앱들을 이제 DAO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은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자, 카카오톡을 유지를 하자. 그래서 탈중앙화된 컴퍼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닥이나 다오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대중들이 이 시스템에 기여를 하면 가상화폐를 조금씩 받게 되고, 이 가상화폐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결권을 주면서 투표를 받게 되고, 이 투표를 기준으로 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방향성을 바꾸면서 점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이제 이거의 차이는 대표도 없고 대주주도 없고 결국엔 대중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는 어떠한 컨셉이다. 되게 이상향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실패로 끝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대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센트럴라이즈 앱의 특징이 뭐냐? 탈중앙화된 앱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전부 다 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소스 코드로 돌아가는지, 뭐 불합리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IT 쪽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리눅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내가 이걸 구동을 시키고 싶으면 구동을 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구동을 시키는 순간 가상화폐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뭐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고, 누군가가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이 다 가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아무도 이걸 유지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게 리워드로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리워드를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포맷으로 주면은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뭐 블록체인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다른 형태로 이 리워드를 주겠다 하면은 뭐 사실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만, 사실 뭐 내추럴한 거는 이 기업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코인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기업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리워드도 상승을 하는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고 제일 내추럴한 이 앱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탈중앙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전부 다 뭐 실패했거나 아직은 발전 중인 컨셉들입니다.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매추어하지 않아서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팀잇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이 스팀잇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가 주로 글 쓰는 뭐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다음 카페 이런 것들이 이거 문제 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안 받고 있다. 근데 이 글들을 이용해서, 이 사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는 페이스북이 광고를 돌리고 이걸 기업들한테 받는다. 결국에는 페이스북의 영업이익은 원래는 이 글 원작자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스팀잇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앱이 나오면서 글을 쓴 사람들한테 글의 조회수나 글이 추천을 받은 수만큼 돈을 받게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읽은 사람들이 일부씩 돈을 내는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구독형 SNS나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도 글을 많이 쓰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돈 때문에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돈이 될 것 같은 글들만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고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퀄리티가 낮은 글들을 이제 높은 추천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패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록체인도 완전한 자유주의로는 어렵겠구나,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약간의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앱들도 이제 분산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거는 게임입니다. 이제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도 게임 회사의 횡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뭐 게임의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던가, 이제 게임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로서 하나의 어떤 세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내가 모아온 여러 업적들이 다 이제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게임 회사가 정책을 잠깐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열심히 모아온 아이템이 휴지 조각이 된다던가, 실제로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게임 회사가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거나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일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면서 게임도 분할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 지인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플라네터리움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리스 게임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게임 회사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게임을 구동을 하는데 이 서버를 유지 보수할 정도로 이제 게임이 유명해지지 않,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이제 게임을 내리고 보통 이제 서비스 종료를 보통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유저들이 내가 내 돈 내고 서버를 조금씩 유지를 하겠다. 대신에 이 게임이 다시 뜨면은 우리한테 돈을 줘라. 라는 식의 이제 게임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덱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제가 이제 또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아고다 혹은 호텔스 컴바인,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이런 곳인데 이제 호텔 예약 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2013년에 쓴 주식 칼럼에 있었는데 그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지금 부킹닷컴으로 이름을 바꾼 그 회사가의 시가총액이 이제 미국 전체 13개 항공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 열심히 운용하고 고치고 기름 넣고 하는 것보다 IT 회사로서 플랫폼으로 예약 앱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거기에서 오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서비스에서 광고를 해주거나 높은 추천수를 받는 기업들은 왜 아고다에게 돈을 많이 내거나 잘 보인 그런 호텔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 어떨까? 배달의 민족의 이제 높은 추천으로 올라오는 곳들도 사실 배달의 민족이 큐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리가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호텔 예약을 그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비도 필요할 거고 개발자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십시일반해서 돈을 내는 거죠. 이걸 초기 투자자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호텔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온 호텔들한테도 이런 리워드를 주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리워드를 줘서 어떻게 보면은 P2P로 연결이 되도록 직거래가 되도록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생태계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결국 이제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같은 데는 100원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90원에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서비스로 점점점 몰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호텔들도 돈을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서 더 많이 벌 거고 어떻게 하면 유통 마진을 줄이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계속 돌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돌지 않을까. 어려운 개념입니다. 더 잘 아실 거고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됐다 옛날에 비해. 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놔서인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혹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2017년, 18년에 나오게 됩니다. 나는 호텔 예약을 탈중앙화해서 해볼게. 나는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탈중앙화해볼게. 나는 출판 업계를 탈중앙화해볼게. 나는 물류를 탈중앙화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게 이제 백서라는 컨셉이고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코인 하면서 수백 개의 코인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괜찮은 아이디어고 다 실현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중 대표적으로 사기적이었던 컨셉들이 다이아몬드의 이력을 추적해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추적하는 블록체인을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검증 과정을 다 자동화해야 되는데 결국엔 다이아몬드의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검증을 하려면 어떤 전문가가 와서 돋보기를 보든 그런 증명서를 보든 해서 이제 진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과정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호텔 예약 같은 것들을 탈중앙화 해보겠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어렵지만 왜냐면은 이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나온 수많은 백서들, 수많은 코인들이 다 이제 내가 탈중화된 앱을 만들겠다. 나는 어떤 기업
기업과 비슷한 그치만 좀 더 유저들한테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공약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거에 열광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돼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뭐 일부는 성공하고 뭐 대부분은 실패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닷컴 때의 여러 주식들 버블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백서를 보시면은 이제 만들게 된 동기, 프로젝트가 어떤 회사를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시스템을 처음에 유지를 시작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겠죠. 그게 이제 뭐 프라이빗 세일이라든가 ICO의 형태로 받게 되고 이 ICO라는 게 결국 대중들한테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으는 게 아니냐, 자금 모집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찰을 많이 빚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만든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은 결국에 이 시스템이 뭐 호텔 예약 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가시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기업이라는 건 사실 스타트업이라도 뭐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근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사실은 오너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 투자자, 대주주 다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면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위 말하는 사기치기도 쉽고 반대로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이런 그림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ICO 할 때는 막 엄청난 꿈과 희망, 우리는 카카오톡보다 더 대단한 톡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 기업을 하거나 플랫폼을 할 때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이런 식으로 조악한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유저를 끌고 오겠다,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이제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품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컨셉은 뭐냐?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것을 대중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컨셉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코인 혹은 토큰이라는 거는 그 리워드이자 그 회사의 지분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지분과는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분이라는 것은 기업의 일부이고 뭐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지만 이 토큰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호텔 예약이면 호텔 예약 시스템, 스트리밍이면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일부 지분을 뜻하고 그 유저가 늘어나거나 그 시스템 안에서 돈이 많아지면은 그 코인의 값, 토큰의 값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경제학자가 말한 이펙트 중에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저나 참여자들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실제 가치가 어떠냐라는 걸 논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이용자는 뭐 사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근데 이거를 밸류에이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프로토콜이나 시스템을 밸류에이션하는 그런 밸류에이션 론이 잘 없습니다. 이런 뭐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거 외에는 뭐 기업인 경우에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PER, PBR 이런 거를 사용하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뭐 영어라는 언어는 얼마짜리일까? 그럼 어렵잖아요, 사실. 영어의 밸류에이션.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영어를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프랑스어의 밸류에이션은 얼마일까? 이것도 되게 높을 건데 영어보단 조금 떨어지겠지. 왜냐면 유저가 좀 덜 하니까. 그렇다면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상한 부족의 이상하단 말 죄송합니다. 어떤 작은 부족의 그런 언어는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있을까?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치는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런데 이게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이냐?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죠. 저도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디센트럴라이즈 앱이 계속 시도되고 있고 한두 개씩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궤도에 오른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뒤에서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100% 달가울 수만은 없는 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기업을 해체하자는 거잖아. 우리의 마진을 줄이겠다는 거잖아. 나는 싫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걸 공생하면서 이게 흐름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중간 단계를 잘 거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컨셉인지는 알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거나 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이제 나오는 사례들이 더 완벽한 사례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발전 과정이고 어쨌거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과도기적인 기술이고 다른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이런 기술처럼 실사례가 바로 나오기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충분히 늘어나야만 가능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식은 제가 이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결국엔 자금 조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그리고 대중들이 주주가 되는 형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보통 이제 자금 조달의 형태로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ICO라고 해서 뭐 여러 사람한테 공모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초기 투자자, 엔젤 투자자, VC 같은 곳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유틸리티 토큰 선판매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인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금 사시면 9만 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 선판매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플랫폼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 토큰으로 10,000원치 뭐 먹을 수 있어, 웹툰을 볼 수 있어, 영화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리 판매를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한 보상 시스템 고도화라는 거는 이제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사용자들이 뭔가 기여를 하는 형태이다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안 가는 형태일 때는 보상을 조금 더 높이는 형태로 바꾸면서 이러한 블록체인에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이제 증권형 토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이슈가 많아서 이제 아직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인데 증권. 뭐 증권이라 함은 이제 배당이 있거나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는 어떠한 자산을 말하는데 뭐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장부를 모두가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블록체인은 장부를 모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지만 그 장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비트코인은 전부 다 추적이 되고 투명하다는데 왜 해킹을 하고 범죄 자금이나 마약, 무기 이런 데다 사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이 얼마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모두가 투명하게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지만 그 A에서 B로 움직였다는 게 A가 뭐 권용진이고 뭐 B가 누구다라는 거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 가능하고 투명하지만 익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요즘에 이제 뜨거운 이제 NFT. NFT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탈중앙화된 앱인데 토큰을 한 개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정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게 곧 이제 진품 증명이라는
컨셉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금융 (Decentralized Finance를 이용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완전 자동화인데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상승은 사실은 6번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분산 금융이라는 컨셉을 사람들이 다 이제 비트코인만 있는 거 아니야 금융이라는 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금융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죠. 보험도 있고 예금 및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탈중앙화 앱으로 개발을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잘 돌아가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호황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게 됐고 뭐 조정도 거치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 6번은 너무 복잡한 개념이라 오늘 커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금 조달은 사실 쉬운 개념이고요. 이제 주식 IPO 판매하듯이 이제 어떠한 토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어떤 사업을 신사업을 하겠다. 혹은 뭐 기존 사업을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대표적인 예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콘텐츠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인데 왓챠라는 회사가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들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유저들 왓챠라는 플랫폼이 원래 성장하게 된 계기가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이제 리뷰를 많이 남길 수 있고 리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건데 결국에는 리뷰를 쓴 사람들한테 뭐 보상을 해주고 결국 이 시스템이 커지면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형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코인을 만들었고 이걸로 그래도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왓챠가 성장을 하면서 IPO에 다가오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이슈도 생겨서 결국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업적으로 힘들 때 자금 조달을 해서 그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코라는 이제 블록체인 SI 업체가 하는 아르고라는 코인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I 업체는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고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우리도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컨셉으로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의 성장과 같이 자금 조달이 더 커지는 형태로 해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르고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됐고요. 여기도.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어준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인데요. 뭐 시가총액이 카카오보다 넘어갔다 이러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거와는 조금 다른 게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외산이고 이제 클레이튼은 이제 국내 플랫폼 뭐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여러 회사들이 굳이 이더리움을 쓰지 마라. 이제 클레이튼에서 D앱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뭐 조단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앞선 예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한 이제 보상 체계 한 바퀴 사이클인데요. 뭐 호텔 예약 체인이면 호텔을 더 많이 업로드하고 리뷰를 많이 쓸수록 이제 점점점 이 플랫폼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 얼마를 줄 것이면 어떻게 이게 무한대로 이제 발행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떨 때 소각이 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왼쪽 아래 있는 밀크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야놀자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호텔 예약 체인 예랑 비슷하게 결국 유저들이 참여해서 뭐 리뷰를 쓰거나 예약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발전을 하는 형태인데 결국에 이 밀크라는 것도 뭐 여기 어때나 다른 호텔 예약 체인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유저들이 참여할수록 너네가 야놀자의 주주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썸씽이라는 플랫폼에 이제 이거는 뭐 야놀자보다 훨씬 작은 회사지만 노래방을 이제 좀 앱으로 만들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 콘텐츠인데
이 노래를 부르고 끝나지 말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그거를 필요하면 업로드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돈으로 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 플랫폼이 커지면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곳은 이제 다날에서 만든 이제 코인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먼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이 많은 업종이고 뭐 중간자도 많고 클리어링하거나 이제 정산 같은 과정에서 이제 비율을 많이 줄여주고 유저들한테 이걸 뭐 페이백 형태로 만들어주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이 특히나 이제 밀크나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날 같은 것은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주와 유저들이 연동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페이코인이 효과적인 호재가 있을 때 실제로 뭐 페이코인이 3배가 됐을 때 다날 핀테크도 상한가를 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로 많이 들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뭐 판도라 TV가 만든 뭐 무비블록이라는 토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들한테 보상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화를 한 게 이제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이제 투명성이고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데 모든 그런 지갑 주소,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다 레이블링을 하면 이거는 더 좋은 주식 혹은 자산 거래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소들을 전부 다 이제 실명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실명화를 하면 좋은 점은 뭐 제가 대표적인 예가 저랑 이제 긴밀하게 일하는 분 중 하나가 이제 맥주 회사 큰 맥주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맥주가 이제 도매까지는 잘 판매가 돼요. 뭐 A 도매상, B 도매상. 근데 이 다음에 소매상에서 어디에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 훨씬 더 뭐 전략도 많이 짤 수 있고 좋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류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라고 했어요. 뭐 이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도입을 할 수 있는 또 방법이거든요. 펀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를 예탁결제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펀드 좌수를 증권사나 펀드 판매 회사까지는 다 뿌리는데 그 밑에 이제 일반 고객들이 몇 좌를 샀는지는 다 추적이 안 됩니다. 그건 증권사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제로 불안전 판매인지 잘 판매되었는지 법인이 그냥 다 떠갔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블록체인에 도입을 하면은 이제 투명하게 A라는 펀드가 궁극적으로는 B라는 사람한테까지 판매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회사는 이제 부동산을 리츠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분할로 만드는 STO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큐리타이즈 토큰. 그다음에 뭐 테사라는 곳은 이제 미술품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고 파는 컨셉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뮤직카우라는 음악 저작권을 분할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증권형 토큰 컨셉을 차용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화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근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부나 이제 기존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블록체인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나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블록체인 대 뭐 5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오픈 소스여야 하고 뭐 암호화돼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리워드라는 부분이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리워드를 이제 암호화폐로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명시적인 어떤 보상이나 뭐 정책적인 보상 뭐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뭐 7개의 뭐 폐기물 관련된 회사들이 뭐 혹은 조선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부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대신에 리워드는 뭐 너희들을 이런 부분에서 면제를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없이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각광받는 곳이 이제 메디블록이라는 회사인데,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의료 데이터가 이제 병원에 다 귀속이 되는데 개인이 진단하고 진료받은 데이터들이 왜 병원의 것이냐,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이자 대비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맞은 거를 이제 다 위조를 해서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종이로 된 패스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DB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병원이 인증하고 뭐 어떤 병원이 인증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개별 병원에서 또 인프라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통합적으로 그냥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지금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의 가격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이런 기술로 이용을 하고 뭐 보상 체계를 또 코인으로 만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자금 조달의 방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기업적인 프로젝트의 일부, 결국 중앙화돼서 관리하는 어떠한 시스템이든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가는 이제 각 개별 기업이나 개별 프로젝트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많이 거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열매, 기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포인트이죠. 기부라는 거를 이슈가 결국에는 투명하지 않다, 중앙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은 투명하고 추적성이 붙으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제 활용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NFT인데요. 이제 뭐 NFT는 이제 앞서 말한 컨셉들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어떤 기업이나 시스템을 탈중앙화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포인트인데, 이 NFT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장부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코인이라는 거를 굳이 막 지분처럼 막 10,000개, 100,000개, 1억 개 이렇게 발행을 하지 말고 한 개만 발행을 해서 유니크한 한 기업을 레프레젠트 하는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만들어진 게 NFT인데요. 원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기업을 한 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굳이 기업이 아니라 뭐 예술 작품이나 게임 아이템 같은 데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만 있는 기업을 이제 NFT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임 아이템, 미술 작품 이런 데다가 한 주씩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럼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모두 가진 예술 작품이 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뜨게 되었고요. 이 NFT의 제일 재밌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디지털 파일에다가 추적성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뭐 엑셀 파일도 있고, 뭐 윈도우 워드 파일도 있고, MP3 파일도 있고, 동영상 AVI 파일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고, 뭐 HTML 파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카피본이냐 오리지널이냐라는 게 전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소리바다나 이런 이슈들도 있었던 게, 이 MP3가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가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전면 금지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이 토큰을 붙이면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재밌는 일을 만들게 됐냐면, 이제 파일들에게도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스케치한 아이폰 스케치 파일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복사본이 생겨도 원본이 이거다라고 NFT가 붙어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광석이 처음 녹음했던 MP3 파일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퀸의 뭐 처음 데모 테이프 이런 것들 물론 실물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골동품처럼 이제 다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고 이건 정말 최근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빅블이라는 디지털 아트 작가가 뭐 780억인가 680 여기 써있네요. 780억의 그림을 팔게 된 경우도 있었고 뭐 트위터 창업자가 28억 정도의 자신의 첫 트윗을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을 32억에 판매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이 대국을 진짜로 팔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꿈을 사가라 막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에는 그 상황을 어떤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뭐 어떤 작가의 초안을 txt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파일을 자산화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상상력을 충분히 가지신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제 상상력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것들은 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혹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가수의 뭐 삐컷, 뭐 어떤 사람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화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예술적이거나 좀 더 소장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컨셉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 재밌는 게 또 이제 가상 부동산 이런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컨셉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뭐 게임이나 뭐 SNS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가 아닌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뭔가 뭐 놀거나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내부적으로 있던 가치들이 전혀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 가치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옛날에 뭐 싸이월드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이월드에 이제 미니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가구를 놓고 막 꾸미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뭐 자산 가치로 쳐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걸 만약에 NFT화를 하면은 또 자산 가치가 굉장히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가상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스2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광화문이 2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중국인이 사가지고 이제 중국 동북 공정이 벌써부터 일어나는가 막 이러면서 막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저도 사실 저도 뭐 젊은 축에 속하지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굳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2억이나 주고 산다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소장을 하려는 욕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을 할 거고 무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디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컨셉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안 드리면 아쉬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 뭐 보험, 예대, 거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앙화돼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험사만 해도 이제 이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가 안 났을 때 적절한 보험료를 징수를 한다.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한 이제 비트코인에서 말한 은행은 이제 발권과 이제 거래에 대한 은행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은행은 이제 예대, 이제 예금 대출을 하는 그런 은행인데 이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의 예대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대출을 해줄 때는 뭐 담보 비율을 적절히 정하고 사람의 신용도를 체크를 해서 이제 대출을 내주고 뭐 예금 받을 때는 그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주면서 마진을 먹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 뭐 특히 뭐 예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를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뭐 과도하게 담보 비율을 잡거나 담보 비율을 너무 낮게 잡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은행의 권력이 너무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은행이나 보험 같은 회사들을 또 탈중앙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회사들을 이제 탈중앙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예금 및 대출, 담보 대출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메이커라는 회사가 있고 AAV 컴파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차트 그림상으로는 오른쪽 위 아래 랜딩 앤 버로잉이라고 써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했냐, 이제 암호화폐나 뭐 주식을 이제 블록체인화한 주식들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1,000만 원치를 예치를 하면 700만 원의 현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 시스템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뭐 평가하고 그다음에 적절히 이제 등기 같은 거를 이제 저당으로 잡은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이 개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100%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한 거를 어떤 오너십을 가지지 않고 블록체인 위에 다 띄워놔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대출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더리움을 넣고 현금을 빌릴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투자자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넣고 대출을 해야 될 동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담보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가지 덱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 이런 담보대출을 해야 될 동기가 점점 생기고, 제일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주식을 똑같이 추종을 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나 게임스톱, 뭐 이런 뭐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추종을 하는 이제 쿠팡도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증권이 아니냐는 계속 이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쪽 업계 사람들은 국가나 규제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맥시멀리스트들도 있어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보통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운용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이걸 은행에 가서 대출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이런 프로토콜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전 자동화된 걸로 신용도도 안 깎이고. 이러니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니까 더 이제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대 마진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 시스템의 이제 가치도 계속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파이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뜨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대 마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보험, 거래소,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주식을 이제 추종하는 추종, 운용 이런 쪽들의 이제 금융 회사들을 탈중앙한 그런 섹터를 전부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0조 정도 되는데 이제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초만 해도 1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비판도 많고 뭐 옹호론자도 많은데, 이제 저는 조금 거품이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식의 이제 칼럼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금융 서비스를 100% 자동화했다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게 진짜 사고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데,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의 뭐 주식과 관련된 보험들, 뭐 급격한 하락에서 막아주는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00% 자동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디파이가 엄청나게 뜨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걸 기존 기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포인트를 추구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디파이 시스템의 일부를 차용을 해서 100% 자동화된 금융을 이제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그 비트벨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뭐 대출 상품, 채권, 뭐 P2P 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주고 유저들한테 주는 그런 서비스를 최근에 런칭했는데요. 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금융 쪽도 이제 블록체인에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